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인 상담 7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차도 상담 기법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는데요. 7주차부터는 드디어 세 번째 변화 단계, 변화가 아니라 실행이죠. 제가 자꾸 이 변화랑 실행을 헷갈리는데, 실행 단계, 세 번째 단계의 기법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주교재에는 정보 제공이나 피드백, 조언 외에도 또 몇 가지 기술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 기술들도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교재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 단계에서 탐색 단계가 있고, 그리고 통찰. 세 번째가 실행 단계잖아요. 탐색 단계에서는 뭐 잘 듣는, 주의 집중, 경청, 그리고 재진술, 감정 반영 및 공감, 질문하기 등등의 기술을 배우셨고, 통찰에서는 직면 도전, 그리고 해석, 즉시성, 자기 개방, 자기 주체화 등등의 기술을 배우셨어요. 여기까지 탐색과 통찰이 잘 이루어졌다. 물론 이거는 순서는 크게라기보다는 순서가 꼭 요 3단계 모델 그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다고 제가 1주차 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순차적으로 단계가 잘 진행이 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통찰이 잘 됐으면 통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뭔가 내담자의 일상에서 뭔가 실행을 하면서 이제 변화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과정인데, 이 중에 오늘 이제 실행을 위해서 배우시는 여러 기술들이 있고, 그래서 첫 번째 영상에서는 정보 제공과 피드백에 대해서 배우실 거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조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례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읽어주세요. 네. 보시면 이 사례에서 형수는, 이 앞에 보시면 탐색과 통찰이 잘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탐색, 통찰. 그래서 중략된 부분 뒤에 까지도, 네, 여기까지 거의 탐색하고 통찰한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그러면 내가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을 통해서 변화시킬 것이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실행 단계에서, 여기부터 이제 실행 단계에 돌입한 거죠, 상담에서. 그래서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알코올 치료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고요. 그리고 상담자가 AA라고 유명한 이 알코올 중독자 치료 자조 모임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었고, 모임에 참여해봐라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또한 형수는 어머니도 상담에 참여를 시켰고, 그러면서 형수와 어머니 관계에서도 의사소통에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실행 단계의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상담 처음부터도 형수가 원했다면 상담자가 안내를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탐색과 통찰이라는 단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실행이 제대로 될까?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탐색과 통찰을 충분히 하면서 형수가 자기가 변해야겠다는 동기가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동기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실행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실행 단계에 여러 기술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 주교재에서 실행 단계에 제시하고 있는 기술이 총 6가지 기술이에요. 이렇게 6가지 기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라이드에서 제가 강의로 말씀드릴 기술은 3가지예요. 개방형 질문. 이거 질문하기 기법 때 이미 배운 건데, 그죠? 배우긴 한 건데, 요거를 실행 단계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정보 제공. 아까 앞에 사례에서 보시면 상담자가 형수에게 알코올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또 AA 모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담자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이렇게 3가지는 제가 강의로 말씀을 드리고, 이 3가지는 물론 이것도 중요한 기술들이지만 여러분이 교재를 읽어보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교재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부분, 그 실행 단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자, 반영이나 재진술은 어느 단계에서 주로 쓰인죠? 탐색. 뒤에 있네요. 네. 탐색의 기술이 이 실행 단계에서도 내담자가 실제로 실행 단계에서 어떤 행동들을 새롭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탐색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고요. 그리고 행동 기술. 실행 단계의 내담자가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상담자가 탐색이나 통찰을 할 때보다도 더 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담자 입장에서 실행 단계의 개입들, 되게 직접적이고 일상, 현실에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개입들이 여기서 시도가 되는데 내담자가 준비가 되었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개방형 질문 기법 기술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그냥 개방형 질문이 아니라 실행 단계에서 쓰이는 그런 개방형 질문이에요. 자, 어떤 질문들을 할 수 있느냐? 일단 실행 단계에서는 내담자에게 어떤 것들을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권유를 하고 그것을 내담자가 해보고 온다거나 아니면 꼭 상담자가 과제를 내주지 않아도 내담자가 알아서 뭔가 새로운 변화된 행동을 하고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질문을 개방형으로 해줘라. 이렇게 당신이 시도했던 것들은 무엇이죠? 시도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방법을 가지고 있나요? 그것을 시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식으로 변화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한 질문들을 해주면 내담자가 그거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보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변화에 대한 동기를 더 다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담자가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탐색하는 데 필요할 수도 있고 이전에 시도했던 것, 그리고 이전에 했던 행동, 변화할 때 장애가 되는 것들, 행동에 대한 개념이 행동에 대한 개념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 개방형 질문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효과를 보시면 상담자의 지지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치유 능력을 존중하는 상호작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상담자가 도와주는 거예요. 도움을 통해서 상담자가 뭔가를 막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상담자가 그냥 지지해주는 그걸 이제 질문 형태로 표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치유 능력을 존중하는 그런 상호작용을 개방형 질문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방형 질문이 조금 내담자를 존중하는 느낌,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상담자의 가치를 내담자에게 주입하는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그리고 열린 질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질문을 하는 과정,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와 가능한 해결책을 통한 사고 과정을 이 전체 과정을 같이 함께 함으로써 내담자에게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는 방법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어떤 개입을 하든 이런 태도를 가지는 건 필요하죠. 질문을 하실 때도 이런 태도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 실행 단계에선 특히 더 폐쇄형 질문보다는 이 개방형 질문을 잘 확실하게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다양한 질문을 하는 거는 취조식처럼 느껴질 수 있어서 피하는 게 좋고, 다른 사람, 내담자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 속에 다른 사람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담자에게 집중한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내담자의 반응도 관찰한다. 이렇게 개방형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개방형 질문의 예시인데 한번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 사례를 제가 정리해서 넣었습니다. 보시면 이탈릭체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개방형 질문이에요. 여기도 개방형 질문. 이것도 개방형 질문이긴 하죠. 이거는 개방형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요거는 yes, no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긴 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실행 단계에서 질문을 해서 내담자의 변화와 관련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정보 제공입니다.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담자의 실행과 변화를 위해서 상담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담자에게 특정 자료, 사실, 자원, 질문에 대한 대답, 의견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정보 제공이 있는데 여기서 4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개입이나 이런 상담에 대해서 의도나 목표를 설명하는 것. 읽어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동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내담자를 교육하는 것. 상담에서 교육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거절하기를 교육할 수도 있고요. 거절을 너무 못하시는 분들, 아니면 요청하기를 비슷하게, 이건 세트로 같이 가긴 하는데 요청하기를 교육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행동을 교육할까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또 뭐가 있을까? 그 갈등 해결 대화 등등 여러 가지를 교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활동이나 심리 검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상담을 하다 보면 심리 검사를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이 심리 검사에 대해서도 상담자가 많이 숙지를 하고 내담자가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심리 검사 내용을 해석해 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내담자에게 세상이나 심리적인 원리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 적절한 양의 스트레스는 사람을 동기유발시키는 데 유용하지만 지나치게 많거나 적은 스트레스는 오히려 힘들게 한다. 이런 것들을 상담 중간중간에 필요에 의해서 교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상담 내용의 이 정보 제공이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 안 돼요. 상담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하는 것 이상의 프로세스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정보 제공은 필요한 만큼만 딱
그 적절한 만큼만 제공을 해야지 50분 상담에 40분이 정보 제공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요거는 사례들인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생시 2차 합격하고 대단한데 3차 준비를 하고 있는 내담자다. 자, 어떻게 내담자가 요구를 했나요? 내담자가 이 불안을 호소를 합니다. 불안을 호소하지만 궁금한 건 또 3차 준비를 어떻게 하냐예요. 이럴 땐 정보 제공을 어떻게 할까? 만약에 상담자가 이 과거에 행시 준비를 해봤던 사람이다. 그러면 이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런 거는 대부분의 상담자의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뭐 네이버나 다음에 이런 준비하는 모임이 있다. 한번 가봐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 얘기는 상담자가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다행히도 아니다. 네. 하지만 상담과 관련된 심리와 관련된 대부분의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내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상담자가 숙지를 하고 있을 필요는 있겠죠. 사례 두 번째. 전 남친에게 스토킹 당하고 있는 내담자. 저도 이런 사례 실제로 만난 적이 있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런 경우에 정보 제공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거는 우리가 조금은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어떤 폭력이라던가 스토킹이라던가 관련된 내용은 내담자들이 많이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정보를 확보하고 간략하게 잘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사례 3은 심리검사에 대한 거예요. 검사 해석을 하고 나서 내담자가 네, 이런 경우에는 심리 검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담자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잘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례 4, 청소년 자녀의 학폭 읽어보세요. 네. 이런 경우도 상담자가 이 내용을 좀 잘 알 수도 있고 또 청소년 상담을 많이 안 해본 상담자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런 학폭 문제라던가 이런 거는 만약에 여러분이 청소년 상담을 주로 하신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좀 많이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주로 성인 상담을 하느냐, 뭐 청소년이나 아동 상담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런 폭력 관련,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문제에 관련해서는 상담자가 어느 정도 지식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정보 제공을 어떻게 하는지 좀 볼게요. 정보 제공을 언제 하느냐? 내담자가 필요로 하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이것서 정보 제공은 내담자가 아직 필요하지 않는데 상담자가 임의로 판단해서 하는 거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상담자는 모든 걸 알아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가 아까 아니라고 했죠.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냐? 네, 그럴 수 있어요. 상담이나 심리에 대해서만 해도 정말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정말 알아야 될 게 많긴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나의 전문 분야가 아니고 내가 알기 어려운 정보에 대해서는 내담자가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고요. 또 정보 제공이 가장 적절한 중재인가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정보 제공이 적절한 중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담자가 어떤
자신의 정서를 접촉하기가 힘들거나 이럴 때는 이런 것들이 어려울 때 상담자에게 이거에 대해서 방어를 하기 위해 그냥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상담자가 잘 판단을 하셔서 더 필요한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내담자가 정보를 요구하게 된 상황과 동기를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보 제공의 방법인데 첫 번째, 내담자가 왜 이 시점에 정보를 요구하는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의도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상담자와의 관계 때문인지 이걸 피하고 싶어서인지 뭔가 의존이 익숙한 사람인지 내담자를 더 의존적으로 만드나 이런 것들도 좀 판단을 해봐야 되고요. 상담을 단순하게 정보나 조언을 주는 것으로 오해하는 내담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요거 그리고 상담자와 상담자의 신뢰를 테스트하는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일단 요 위에 중에 한 어떤 게 있을까? 위에 이런 내용들 요거는 즉시성으로 조금 다룰 수가 있어요. 누구씨가 지금 정보를 저에게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누구씨가 이전에 얘기했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꾸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는 거랑 좀 겹쳐지는 건가 싶어서 제가 정보를 그대로 제공해도 될지 좀 염려가 되네요. 이렇게 즉시성을 활용할 수가 있다. 아니면 이렇게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구조화를 다시 해줘야 돼요. 상담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언이나 정보 제공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주된 개입은 아니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잘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구조화라는 단어 여러분이 아직 안 배우셨는데 상담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작업하실 때는 이런 말로 시작하면 좋죠. 누군가 정보를 요청하는 질문을 했을 때,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좀 반갑네요. 그런데 이게 왜 궁금한지 좀 먼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조금 조심스럽게 이것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타이밍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정보 제공이 적절한지 여기서 검토를 하고요. 정보 제공하는 개입이 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일단 먼저 모든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내담자가 갖고 있는 정보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담자가 모르는 것만 알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려는 상담자로서 나의 동기도 점검을 합니다. 이거는 모든 지금까지 기법들 배우실 때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었어요. 이거는 내가 뭔가 상담자로서 전문성을 이렇게 좀 내담자에게 드러내고 싶어서 이거를 하려는 건가? 이런 거 좀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요럴 때 해야 한다. 어느 정도를 제공해야 되느냐? 이거는 내담자나 상담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상담자가 판단을 해야 돼요. 정보 제공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항상 내담자의 반응을 살펴야 된다. 여기 보시면 정보를 제공하고 나서 내담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꼭 확인하는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정보 제공을 피하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상담자가 탐색을 더 해야 되는데 어떤 뭔가의 이유로 혹은 역전이 때문에 탐색을 멈추고 싶어서 내가 정보 제공하려고 하나? 내가 내담자 불안을 감소시키고 싶어 하나?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가? 그런 거를 점검을 좀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담자에 대한 피드백이라는 기법인데요. 피드백은 여러분이 어떤 건지 아실 텐데 상담에서의 피드백은 한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고 야, 너 이거 이렇더라 라고 내 눈에 어떻게 보였는지 얘기해 주는 게 피드백이에요.
상담자가 내담자의 행동이나 영향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이 피드백이 중요한 게 바깥의 사회에서는 서로 피드백을 잘 그렇게 주고받진 않아요. 왜냐면 좀 부정적인 피드백의 경우에는 상대에게 신뢰가 될 수 있고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상담에서는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를 배울 때는 피드백을 받아야 되죠. 내가 수영을 배운다. 그럼 수영 코치가 뭐 팔을 더 뻗으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에서도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을 잘 줘야 되는데 그리고 특히 실행 단계에서 피드백이 필요하고 효과적인 피드백은 내담자의 자기 인식을 높이고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피드백을 잘 줄 때는 긍정적인 걸 먼저 주면 내담자 마음이 좀 열리게 되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줘야 할 때는 이걸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은 사실이 아니라 상담자의 관찰일 뿐이라는 걸 확실히 하고요. 평가적으로 전달하면 상처받을 수 있으니 행동적, 묘사적. 이 앞에 보시면 행동적, 묘사적이라는 게 어떤 건지 예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피드백을 준 다음에는 내담자의 반응을 꼭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적인 표현은 상처 주는 방식이라 좋지 않고 내담자의 약점을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다. 변화하기 어려운 거 굳이 피드백 줘봤자 소용없죠. 그리고 피드백은 그 피드백할 행동 바로 뒤에 줘야지 피드백할 행동이 일어나고 한참 있다 주면은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내담자의 강점을 피드백해 주는 게 더 좋고요. 또 변화가 가능한 부분을 피드백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설명했고요. 피드백 사례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교재에 나온 거 제가 정리해 놓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연습은 저희 실습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주차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